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리더 정책 9주차 강의죠. 우리가 8주차 때 중간고사 치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로 일단락 짓고 이제 9주차 새로, 그러니까 하반기 수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잠깐 안부를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답안지를 좀 봤어요. 이제 다 보진 못하고, 조금 봤는데, 첫인상은 굉장히 답을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수준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녹음하는 시간이 일요일인데 제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답안 이게 우리가 찬반을 물어보는 의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뭐냐 그, 그 찬반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에 그 중간 평가를 했잖아요. 온라인 서베이 중간 서베이를 했는데 보니까 36명이 참가하셨더라고요. 36명이 참가하셨는데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셔가지고 저 사실 그걸 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의 평가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이 수업과 관련해서 좀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혹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가 정리해서 다음 주 시간에 제가 좀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벌써 중순인데요. 우리가 이제 공지사항에 올라왔지만은 11월 17일부터는 우리가 발표를 시작하잖아요. 보니까 첫 번째 조가 H조랑 J조인데 H조는 미디어가 만든 편견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죠. 11월 17일 날. 그리고 그 시간에 J조는 뉴미디어를 통한 신종 범죄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H조, J조는 뭐 복골복으로 아마 그렇게 됐을 텐데 가장 먼저 발표를 하니까 조금 좀 서둘러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11월 17일 날 그 두 개 조는 학교에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고 저랑 같이 토론을 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그걸 동영상 찍어야겠죠. 그래서 공유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이 수업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11월 17일부터 발표 때문에 학교에 와야 되니까 그 발표조들만 학교에 와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조들은 그 집에서 지금처럼 동영상 강의로 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를 올릴 테니까 그 강의를 이 시스템으로 가고 이 체제로 가고 이 17일부터 발표가 시작되면은 조별로 번갈아 가면서 해당 조가 와서 발표하고 저랑 보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는 사실은 지난 일주일 동안 논술 우리 학교가 오늘 날짜가 10월 25일이죠. 25일 날 논술 시험을 봤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모처에 들어가서 합숙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금요일 날 들어가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들어가서 오늘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보안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모처에 감금됐다가 지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기간에 저는 이제 계속 시험 문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오늘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을 공개하는 거는 매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남아서 이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와 보니까 고등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이제 늦은 밤까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잘 치렀을 테고 저는 뭐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다 이런 서로 안부를 전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은 미디어 효과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습니까? 언론 자유라든지 혹은 신문이라든지 혹은 방송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종편 뭐 공영방송 이런 걸 배웠는데 그 신문과 이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 전통 미디어라고 하는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 주로 배웠는데 우리가 왜 그것들을 중요시 여깁니까? 어떤 영향력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무엇에 대한 영향력입니까? 그것이
여론에 대해서 무엇인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미디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과 관련된 이론을 오늘 강의하고자 합니다. 기존 강의는 지금까지 강의는 주로 신문과 관련된 어떤 쟁점들이라든지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했고 방송과 관련된 쟁점과 방송을 둘러싼 어떤 미디어 체제,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면은 그 미디어는 이 영향력 때문일 텐데 그 미디어의 영향력 혹은 미디어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이펙트라고 하는데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시죠. 오늘 얘기할 거는 1970년대 이후 미디어 효과 이론에 대한 겁니다. 크게 주로 이제 미디어 이론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냐면은 이 1920년대는 이제 라디오가 등장했던 시절입니다. 라디오가 등장하고 2차 대전이 일어났을 2차 대전 직전 요 상황들 이때는 영화, TV가 본격화가 되기 전이고 라디오가 가장 중심 매체였고 물론 그 전에 신문에 있었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게 등장했을 텐데 그때 이론은 굉장히 미디어 효과를 강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탄환 이론이라 그러는데 탄환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맥락인데 피아 주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피아 주사. 탄환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미디어 효과가 탄환은 총알 아닙니까? 총알이 사람 몸에 박히듯이 미디어 효과가 사람의 뇌에 박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효과를 굉장히 강하게 본 겁니다. 이때는 강효과 이론이죠. 이때는 이 당시는. 한자 잘못 썼는데 하여튼 강효과 제가 한자로 안 쓰고 부끄럽네요. 한자로 안 쓰고 이때는 강효과 이론입니다. 미디어 효과를 굉장히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 피하 주사 이론은 뭐냐면 피하 주사는 뭡니까? 피부 아래다 주사를 놓는 거 아닙니까? 즉 주사를 놓으면 사람들이 주사를 놓듯이 미디어 효과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그 효과는 굉장히 강하다고 봤던 시절이에요. 그 사례를 조금 더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혹은 고맘때쯤에 미디어 효과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거다. 즉 소효과 이론, 즉 미디어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트렌드가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용과 충족 이론 같은 겁니다. 즉 뭐냐면은 강효과 이론 시절에는 즉 탄환 이론 시절에는 미디어 효과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소효과 시절에 넘어오면은 미디어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골라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때 탄환 이론이라든지 피하 주사 이론일 때는 이때는 수동적인 수용자, 즉 미디어의 효과에 좌주되는 수동적인 수용자를 가정하는데 이때는 굉장히 능동적인 수용자를 가정하는 거죠. 즉 사람들이 그대로 미디어 효과에 그대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미디어를 본다고 가정한다면은 미디어 효과는 그렇게 강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 효과라는 것 또 다른 관점이 이런 거죠. 미디어 효과라는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일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래의 경향, 즉 인과학적 특성이라든지 사회문화적 요인이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 미디어 효과가 차별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거는 미디어 효과가 아니라 그 미디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어떤 선후적인 경향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용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디어 효과가 달라진다 보니까 미디어 효과를 굉장히 그다지 세지 않은 걸 본 거죠.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이른바 오늘 얘기할 건데 이른바 아젠다 세팅 즉 의제 설정 이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의제 설정 이론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이것이 등장하면서 미디어 효과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고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강할 수 있다. 미디어가 사람의 의식과 태도 혹은 심지어는 그것이 발전하면 여론이죠.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쪽으로 미디어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미디어 효과를 우리가
그 2차 대전 이전의 탄화 이론처럼 그렇게 강하게 보진 않지만은 미디어 효과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론이 발전돼 있습니다. 이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강효과 이론과 관련해서 의자 설정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점화 이론 그리고 프레이밍 이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강효과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얘기할 거는 이 탄환 이론 시절, 미디어 효과는 총알이 사람 몸에 박히듯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그 미디어 효과를 받아들인다. 이런 식의 탄환 이론이 등장하게 됐던 그 사회적 맥락을 볼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때입니다. 혹시 이때는 영화라는 1930년대 영화라는 매체가 등장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겐 익숙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영화라는 매체가 그 다음에 새로운 거죠. 사진이라는 건 물론 등장했고 라디오라는 건 등장했지만은 사람의 움직임을 기록해서 하는 효과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레니 리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레니 리펜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죠. 레니 리펜슈타인은 우리나라 손기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기정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30년대 때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감독인데 영화라는 매체의 어떤 정치적인 효과에 굉장히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대중들의 심리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주는 어떤 스펙타클함, 영화가 주는 어떤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당시 독일의 나치즘, 히틀러죠. 히틀러를 영웅화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집대성화된 게 바로 이 1933년대에 나왔던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예요. 이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를 좀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에서 집권한 다음에 1933년도 때 이맘때쯤에 정확히 날짜는 뉴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당대회를 합니다. 나치 전당대회를 하는 거죠. 전당대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뉴른베르크는 나치의 어떤 정치적 고향 같은 곳이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 전범 재판을 할 때 나치 전범 재판을 할 때 전범 재판을 했던 곳이 뉴른베르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뉴른베르크는 나치랑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인데 이 뉴른베르크 전당대회를 영화한 것이 의지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히틀러의 지시에 따라서 이 리펜슈타인이 그 전당대회 전 장면을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듭니다. 이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한번 잠깐 보시죠. So one quick thing about this small sequence is 제가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원래 의지의 승리라는 영화가 유튜브에서 공개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이게 다 삭제되어 있어요 지금요. 아마 이게 이 나치 관련된 거라 가지고 아마 혹은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돼 있어서 예전에는 제가 전편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전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오프닝 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그러니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지의 승리라는 그 히틀러 뉴른베르크 나치당의 뉴른베르크 그거를 기록한 영상인데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게 이 뭐 통제 때문에 지금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첫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려와서 어떤 뉴른베르크에 내리는 장면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비행기는 누가 타고 있냐면은 히틀러가 타고 있습니다. 히틀러 타고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이제 그 이어지는 장면 보면은 막 대중들이 열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어떤 상징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주신 지도자로서 히틀러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도입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면 나중에 이제 기회 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굉장히 막 열병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대를 세워놓고 정말 독일 병정들을 세워놓고 히틀러가 강렬한 연설을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주 봤던 그러니까 역사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자주 봤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요 영화에서 따온 것들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철학자 말트 베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정치를 미학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아돌프 히틀러 이 영화는 히틀러 개인 혹은 나치라는 어떤 국가 이념 이런 것들을 미디어의 힘을 이용해서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만들고 굉장히 조금 뭐랄까 사람들에게 어떤 굉장히 그 우상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서구의 지식인들 혹은 서구의 어떤 학자들이 미디어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는 거죠.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국민들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미치광이 혹은 저런 극우주의자들한테 열광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당시 독일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은 미디어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어떤 공포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히틀러의 리펜슈타인의 이 의지의 승리는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나중에 얘기했던 선전, 즉 선전선동이라고 할 때, 즉 영어로 얘기하면은 프로파간다를 대표하는 어떤 영화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당시 이때가 1935년도, 30년대니까 이 당시는 미디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던 거죠. 강효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탄환 이론이라든지 혹은 피아주사 이론처럼 미디어 효과가 굉장히 강렬하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했듯이 이용과 충족 이론을 거쳐서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는 미디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거쳐서 최근엔 다시 미디어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론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이런 겁니다. 미디어 영향력, 미디어 효과 관련돼서 먼저 게이트키핑입니다. 즉 게이트키핑은 뭐냐면은 미디어가 어떤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소식을 외부 세계가 이쪽에 있으면은 여기가 미디어가 중간에 있는 거죠. 미디어가 중간에 있고 우리 인간들이 혹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세계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미디어가 여기서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취사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선택적으로 뿌린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게이트키핑 이론이죠.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요 과정에서 요 게이트키핑을 하죠. 미디어 하는 과정에서 미디어가 게이트키핑을 단순히 정보 흐름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정보들에 따라서 정보를 조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보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이론으로서 의제 설정 이론, 점화 이론, 프레이밍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디어 효과 이론 중에서 의제 설정 이론. 의제 설정 이론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미디어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미디어가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미디어가 자주 보도하고 중요하게 보도하는,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일면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면은 뭐라 그랬죠? 그 신문이 그날 하루에 가장 중요한 뉴스를 가치 평가를 해서 놓는 게 일면 뉴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미디어가 어떤 현상을 자주 보도하거나 그것들을
굉장히 높은 가치 부여를 해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하면 배치할수록 시민들도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미디어가 생각하는 중요성이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는 효과인 거죠. 이게 의제 설정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저성의 전이라고 하는데 미디어가 생각하는 그 중요도가 사람들 뇌에 옮겨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 이론을 발견했냐면은 1972년도에 맥컴스와 쇼라는 미국의 언론학자들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채플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그때 이제 이 지역에 선거가 있었는데 이 지역에 선거가 있었는데 1972년도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선거가 있는 시절에 뉴스들에서 여러 뉴스들이 나오죠. 뉴스들이 나온 보도들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이 분석을 쭉 해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그 72년도 때 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를 서베이를 해봤어요. 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들을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면들을 보면 되죠. 그것과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를 설명을 해봤더니 이것들이 거의 일치한다는 현상을 발견한 거죠. 이걸 통해서 뉴스가 중요하게 다룬 것들, 즉 뉴스가 중요하게 다룬 것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전이되는 현상을 발견한 거죠. 이게 바로 의제설정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각한 거죠. 아, 미디어 효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즉, 미디어 효과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은 미디어가 자주 보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보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셀리언스, 현저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도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도록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의제설정 이론입니다. 그죠? 그러면 미디어 영향은 굉장히 큰 거죠. 왜냐? 미디어가 자주 보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미디어의 보도에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죠? 그때 논쟁점이 있을 수 있죠. 누가 진정한 의제 설정자인가? 즉, 의제 설정 효과는 미디어가 공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미디어 의제는 사실은 정부 같은 데 영향을 정부가 미디어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의제 설정자가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미디어가 중요하게 다룬 것들을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즉 의제 설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이 미디어의 의제 설정 효과는 얼마나 언제 나타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논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즉 미디어가 중요하게 다룬 것들을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효과, 이것이 이제 미디어 효과인 거죠. 그러면 의제 설정 효과는 왜 나타나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정향 욕구, 어떤 쪽으로 생각을 정하고 싶어하는 어떤 사태를 불투명한 상황 혹은 어떤 불확정인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 그 사태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때 미디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로 자주 보도하면은 아, 세상에는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성과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높은 정향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냐면 미디어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에게 높게 나타나겠죠. 즉 교육 수준이 높거나 정치적 관심이 높고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디어의 의제 설정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즉 미디어가 중요하고 자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지금 당대 현 시점의 미디어의 이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디어 의제 설정 효과입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날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개의 신문의 탑을 보면서 이번 주에 핵심 이슈는 이런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매번 일면 비교를 통해서 우리 대표하는 4개의 미디어의 의제 설정 효과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뭐 그거는 뭐 그 신문 생각이고 나는 이번 주에 그런 신문 그 이슈가 아니라 나는 이 이슈가 중요해. 이런 경우에는 의사결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죠. 하지만은 그 신문을 보고 아 이번 주는 이 이슈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나에게는 의사결정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미디어과 관련된 두 번째 효과는 점화 효과 이론입니다. 점화 효과는 뭐냐면은 프라이밍 이펙트라는데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어떤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자 할 때 가령해서 대통령 선거를 얘기해 봅시다. 어떤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가 있는데 어떤 신문이 보수 언론은 보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수 후보가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유리한 쪽에 정보를 계속 보도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1980년도 때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레이건과 카터가 붙었습니다. 그때 현직 대통령이 카터였고 도전자가 이제 레이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1979년도 때 미국의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이란 혁명군들이 미국 대사관에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그 대선을 앞두고 이란 인질 사태가 계속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이란 사태가 계속 보도되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미국이 굉장히 유약한 존재, 즉 이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란에게 휘둘리는 나라, 이런 약한 국가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됩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력한 지도자는 그 중에 누구였냐면은 카터 같은 경우는 당시 카터 대통령은 국제 외교를 어떤 좀 인권의 입장에서 하는 좀 인권 이런 쪽의 어떤 세계 정의 뭐 이런 식의 관점의 국제 외교를 했었고 레이건은 당시에 어떤 미국 제일주의 지금 트럼프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미국 제일주의 힘 뭐 이런 것들 미국 강한 미국 이런 것들을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서 이란 인질 사태를 보도하면 보도할수록 이런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작용에 의해서 레이건을 더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왜 일어나냐면은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인지작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연상작용하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건너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지적 구두쇠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인지적인 추론을 할 때 어떤 치밀한 추론을 하지 않고 그 연상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러한 보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어떤 인지적인 작용을 통해서 레이건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것 같다. 강한 미국을 공약으로 내건 레이건을 뽑아야겠다. 이런 식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론은 이런 식의 작용, 즉 이런 식의 작용을 통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른바 점화는 이제 가스라이팅입니다. 여기서 언론이 이란 보도를 탁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이런 인지작용을 통해서 레이건을 지지하는 쪽으로 여론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떤 보도를 할 때 어떤 보도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후보가 유리한지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DJ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DJ 대통령 하면은 DJ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상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햇볕 정책, 노벨상 수상, 호남 정권, 뭐 민주당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DJ 같은 경우 중에 대통령이 된 경우가 1997년에 대통령이 됐죠. 이 당시에는 이제 이해창이랑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빨갱이 혹은 이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주로 보도했다면은 아마 연상작용은 다르게 일어나가지고 이해창 지지 쪽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햇볕 정책, 대북 유화 정책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도를 한다면은 직접적으로 DJ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런 연상작용에서 남북 유화는 역시 DJ 쪽이 더 그런 쪽의 입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DJ 쪽으로 사람들의 여론이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 개념을 중심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자신의 특정 입장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런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자 할 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연상작용을 이용해서 여론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점화이론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화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점화이론의 관점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그 언론이 어떤 대상,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논조를 펴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이슈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어떤 연상작용, 어떤 점화 효과를 노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죠. 미디어 이론과 관련된 세 번째 이론은 프레이밍 이론입니다. 프레이밍 이론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미디어는 사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드러낸 투명한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즉 미디어에서 드러난 현실은 미디어의 관점으로 재구성된 현실이라는 거죠. 그때 재구성될 때 그 재구성되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레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레이밍은 그야말로 창문 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창문 밖을 볼 때도 창문의 틀에 따라서 세상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창문 틀이 동그란 현상이면은 바깥 풍경이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별 모양이라고 하면은 바깥 풍경이 별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한다면은 그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이 미디어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는 것이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현실을 재구성하니까 우리는 그 미디어가 재구성한 현실에 따라서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 앤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현실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 관계를 해석하고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미디어에서는. 그죠? 그래서 미디어에서 프레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셀렉션하고 셀리언스 하다는 건데 즉 미디어는 프레임을 통해서 어떤 현실을 셀렉션 한다는 거예요. 모든 현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현실을 취사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셀리언스. 그 선택된 현실을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게 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앤트맨이라는 사람은 프레이밍에 미디어가 제공하는 이 프레임의 네 가지 요소로서 문제 정의, 그 다음에 원인 관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도덕적 평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담아내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언론이 어떻게 현실을 프레이밍하는지 예를 들은 게 이런 겁니다. 프레이밍은 세상을 보는 틀이고 미디어가 그 틀을 통해서 현실을 재구성해내면서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그 현실을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레이밍에 이 네 가지가 담겨 있는데 9.11 테러 예를 들 수 있어요. 9.11 테러가 미국에서 2011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미국의 미디어가 9.11 테러를 어떻게 프레이밍했냐면은 첫 번째 문제정의. 그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본 거죠. 원인은 뭐냐? 그것은 이슬람 테러리즘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테러가 미국을 공격한 걸 본 거죠. 도덕적 평가는 어떻게 하냐? 선한 미국과 악한 이슬람 간의 투쟁으로 본 거예요. 대안 제시는 뭐냐? 미국민들을 단결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일으키라는 거죠. 하자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가 그 사건, 기억나시겠지만은 항공기를 몰고 와서 뉴욕의 그 무역센터를
폭파시킨 사건 아닙니까? 그거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이것은 원인은 이슬람 테러주의고 선한 미국과 악한 이슬람 간의 싸움으로 봤고 대안 제시는 그래서 단결.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에 애국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간 그 알카에다가 숨어 있는 아프간 침공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이거 테러와의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여론이 그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9.11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는 이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서 당시의 미국의 여론을 몰고 갔던 거죠. 세금 폭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폭탄의 예는 뭐냐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노무현 정권이 있었을 때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이른바 이 세금을 올리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유세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올리는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때 보수 언론들이 지금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노무현 정책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 폭탄이다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책이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한 정책을 세금 폭탄이란 걸로 프레임화 시킨 거죠. 프레임을 시키는데 그때 그 세금 폭탄이라는 단순한 말이지만은 거기에 담겨 있는 프레이밍은 어떤 거냐면 문제 정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재산권 침해로 본 거예요. 즉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는 재산권 침해로 문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뭐냐? 진보 정권이 강남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을 하는 거죠. 도덕적 평가. 세금 폭탄을 던짐으로써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양극화시켜서 사회를 분열시켰다는 거죠. 그 대안 제시는 뭐냐? 참여정부를 심판하라는 거예요. 즉 다음 선거 때 참여정부를 떨어뜨리라는 거죠. 세금 폭탄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세금 폭탄이라는 그 프레이밍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프레이밍화 시킴으로써 사람들이 하여금 이런 관점으로 그 부동산 정책을 해석하도록 만들어낸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프레이밍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언제냐면은 2017년도 때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개혁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진보 언론, 즉 한겨레나 경향은 문재인 정부의 그 개혁 드라이브를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이밍으로 보도를 했어요. 하지만은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이밍으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진보 신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을 적폐청산으로 프레임으로 본 거예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것이었고 원인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쌓였던 적폐 때문이고, 그래서 도덕적 평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기득권 세력을 잘못을 혁신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고, 그래서 중단 없는 개혁,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 없는 개혁을 하자고 프레이밍 시킨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 개혁 드라이브를 그렇게 프레이밍 시킨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보수 언론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을 보수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원인은 뭐냐? 좌파 세력이 국정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도덕적 평가는 뭐냐?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 이렇게 도덕적 평가를 하는 거죠. 대안 제시는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즉 동일한 사안에서 전혀 다른 프레이밍으로 진보 신문과 보수 신문이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각자의 독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해석하도록 만들므로써 굉장히 여론을 양극화시키는 거죠. 또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 우리 사회를 양분시켰던 조국 사태에 대해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어떻게 이 사태를 프레이밍화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진보 언론들은 조국 사태를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이밍으로 보도했죠. 문제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원인은 뭡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때문에 조국 사태가 벌어진 걸 본 거죠. 도덕적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검찰 때 촛불 시민이 대결 구도를 본 거죠. 대안은 뭡니까? 그러니까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 진보 언론의 어떤 프레이밍이었죠. 그 당시에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조국 사태 때문에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시위가 일어나고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태라는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론이 양분화됐는데 언론도 당시에 양분화돼 있었거든요. 그때 진보 언론들은 이런 검찰개혁이란 프레임으로 당시 사태를 보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진보 신문을 봤던 사람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만 등장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기사를 현실을 재구성해내니까 결국은 검찰개혁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론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에 비해서 보수 언론들은 문제적인 걸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 조국 사태는 부도덕한 조국, 강남좌파의 어떤 이중성 이런 걸로 문제제기를 한 거죠. 원인은 조국의 이중성, 문재인 정권의 권력욕 때문이라고 원인 분석을 했고 도덕적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문재인 정부 때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태극기 시민 간의 어떤 투쟁으로 본 거죠. 대안은 뭡니까? 조국 사퇴하고 문재인 정부 사퇴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사건을 보도하니까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여론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이론에 깔린 대전제는 뭐냐면은 현실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때 재구성할 때 여론이 프레임이라는 것을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현실을 재구성해낸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 속에는 문제정의와 원인과 도덕적 평가와 대안 제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은 언론이 재구성한 현실로 심지어는 언론이 은연중에 제안하는 그 대안 어떤 관점으로 현실을 보게 되니까 여론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의 미디어의 영향과 관련돼서 최근에는 1970년대 이후에는 언론의 영향력이 굉장히 센 쪽으로 조금 강효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의사설정, 즉 미디어가 중요하거나 자주 보도하는 것을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이론. 그것이 이제 의사설정 이론이죠. 두 번째는 점화 이론. 미디어는 어떤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갈 때 특정한 방향으로 명시적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작용, 즉 연상작용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슈와 관련돼서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보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연상작용을 일으켜서 여론을 몰고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점화 이론이죠. 세 번째는 프레이밍 이론입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미디어에서 세상이 재구성될 때 그 재구성하면서 프레이밍으로 재구성하면서 문제정의와 원인과 도덕적 평가와 대안 제시를 담아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현실을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론을 움직인다는 거죠. 이상으로 이 세 가지 미디어 효과의 어떤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미디어 효과가 아니라 여론과 관련돼서 어떤 이론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미디어가 중요한 거는 이제 미디어가 여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아까까지 말했던 거는 이제 미디어 효과와 관련된 미디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을 통제한다기보다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한 이론인데,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 관련된 이론도 있죠. 그거는 미디어 효과가 약간 별개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제 탐구한 이론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한번 하나 살펴보죠. 대표적인 것은 2단계 흐름 모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디어 효과는 사람들에게 미디어 효과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오피니언 리더를 거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즉 미디어가 보도를 하면은 그것이 오피니언 리더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오피니언 리더의 어떤 그 주장에 따라서 사람들의 여론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단계. 왜냐하면 이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어서 미디어는 이들의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때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좋아하는 노인객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2단계 흐름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뭐 같은 맥락입니다. 여론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정부가 먼저 정보를 흘리면은 미디어가 그걸 보도하고 그것이 오피니언 리더에게 영향을 미쳐서 오피니언 리더가 생각을 움직이고 그것이 일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뭐 이거는 뭐 폭포스 모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이든 똑같습니다. 즉 미디어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중간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움직임으로써 그들에 의해서 여론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죠? 미디어 이론과 관련해서 또 유명한 이론이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랑 언더독 효과가 있죠. 밴드웨건은 뭡니까? 사람들이 여론이 형성될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뭐 대통령 선거 예를 들어 봅시다. 저 후보 A 후보가 낫다, A 후보가 낫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여론이 그쪽으로 움직이니까 나도 다수 쪽으로 추정하려고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밴드 효과 아닙니까? 즉 여론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다수 의견이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그 다수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밴드웨건 효과죠. 반대 효과는 이제 언더독 효과죠. 또 한편 여론 보면은 동정심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굉장히 약자로 판단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동정심이 가서 그들을 지지하는 효과가 이제 언더독 효과 아닙니까? 근데 침묵에 나서는 이론은 밴드웨건 효과랑 관련이 있는 이론입니다.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그 사회에 지배적 여론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세상의 흐름은 그쪽으로 가니까 내가 소수자가 될 것에 대한 혹은 내가 그 여러 다수 의견으로부터 고립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점점 침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내가 인식했을 때 그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의 의견을 침묵하게 되면서 점점 지배적 여론이 더 커지는 효과. 이게 침묵에 나선 이론입니다. 즉 내 개인이 다수 의견과 나의 의견을 비교해보고 내가 다수 의견인지 소수 의견인지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다수 의견이면 난 밴드웨건으로 가는 거고 소수 의견이면은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침묵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론이 형성되는, 즉 다수 의견이 더 다수화되는 효과가 바로 침묵에 나선 이론이죠. 우리가 여론이 형성될 때 이런 어떤 침묵에 나선 이론을 많이 경험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여론을 설명할 때 보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여론 형성과 관련해서 또 재밌는 이론 중에 하나가 제3자 효과 가설입니다. 제3자 효과 가설. 제3자 효과 가설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규제랑 관련했을 때 주로 이제 많이 적용되는 이론인데 어떤 현상은 나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건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아. 하지만은 나 말고 저 사람, 그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이게 그가 이제 제3자죠. 즉,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TV,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혹은 뭐 인터넷 혹은 SNS의 부작용을 얘기할 때 나는 거기에 별로 부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 혹은 일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 사람, 제3자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말고 나는 괜찮은데 제3자, 내가 모르는 익명의 다수는 영향을 받을 것 같아. 하는 게 제3자 효과 가설입니다. 그죠? 이게 주제를 설명할 때 주제를 설명하는 심리적 동기인 거죠. 나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은 TV의 폭력적 장면이라든지 혹은 SNS의 중독 같은 거 나는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거나 TV의 폭력이라든지 성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면은 어떤 어린아이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조금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이런 효과가 바로 제3자 가설인 거죠. 이게 왜 여론과 관련이 있냐면은 선거 때 여론조사 할 때 그런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당시에 선거 때 가령 문재인이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보도를 이런 어떤 경마 중계하는 보도, 선거 때 누가 앞서고 누가 처지고 이런 경마 중계를 보도하면은 나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 하지만은 이런 보도를 많이 할 경우에 조금 정치적 지식이 없는 그 사람, 제3자는 이런 보도를 보면은 지금 대세는 문재인이구나. 그러면은 이게 대세니까 이게 밴드웨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소수파지만은 어쨌든 그쪽에 편승해야겠구나. 혹은 난 고립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침묵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니까 정치적 의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보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제3자는 이런 보도가 밴드웨건 쪽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 시기 때 이런 식의 어떤 보도를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그 주장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제3자 효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디어 효과와 관련돼서 세 가지. 최근의 이론 중에서 의제 설정, 그 다음에 점화 이론, 그 다음에 프레이밍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이 형성되는 것과 관련돼서 주요한 이론으로서 침묵에 나선 이론, 즉 다수견을 확연하고 내가 고립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되는, 그래서 점점 소수견은 더 소수화되고 다수견은 더 다수화되는 이런 효과, 여론이 형성될 때. 그 다음에 제3자 효과, 나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사람은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 보도를 신중하게 되는 주장이 나오는 이런 효과에 대해 제3자 효과 가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미디어 효과와 여론 형성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변명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흘 동안 이제 감금됐다가 나와가지고 내일 수업 때문에 동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나와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약간 제 스스로가 약간 좀 버벅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피곤한 것도 있고 집에 안 가고 이제 녹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했고 조금 바람도 새는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9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